성 PD의 비밀 야담. 두 번째 과부의 속사정. 장군면 하봉리 계란봉 이야기. 세종시 장군면에는 봉황이 날아와 앉는다는 하봉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을의 계란봉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계란봉 산 아래에 이선비가 살았습니다. 이선비는 과거를 준비한다고 날이면 날마다 글만 읽고 있었지요. 선비의 부인은 온갖 일을 하면서 선비를 뒷바라지했습니다. 마을 남자들은 그런 선비를 부러워했답니다. 이선비는 참 팔자도 좋아. 우덜처럼 지게를 지기를 하 아님 똥을 푸기를 하 나무를 하기를 하 안 그려. 가만히 앉아서 공자 나와라 맹자 나와라만 하고 앉아서는 마누라가 해다주는 밥만 꼬박꼬박 먹고 있으니 시이상에 그런 상팔자가 어디 있느냐 말여. 예끼 이 사람아, 그런 소리 말게나. 허구한 날 앉아서 책만 끼고 있는 게 어째서 상팔자란 말인가? 나는 돈을 주라고 해도 그 짓은 못하겠구먼. 허긴? 그건 그러네 그려. 우덜은 책 펴놓고 있으면 좀이 쑤셔서 잠시도 못 앉아있지 않은감. 그래도 말여. 내 이 말은 해야 쓰겄구먼. 지는 가만히 앉아서 돌을 닦는지 책을 닦는지 놀고만 있고 마누라만 주우거라 일만 시키는 사내도 사내냐 이 말이여. 노는 건 아니제. 공자왈 맹자왈 찾고 있질 않는감? 시방 공자왈 맹자왈 찾으면 공자인지 맹자인지가 밥을 준담. 그건 우리도 모르지. 정말로 밥이 나오는지 떡이 나오는지 말이여. 에휴, 그나저나 우리 임자 이선비 흉은 그만 보고 어서 일들이나 하세 그려. 이선비는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과거만 급제하면 그런 소리는 쏙 들어갈 테니까요. 그리고 밤이 되면 낮에 일을 죽어라 한 부인을 죽도록 사랑해줬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이선비가 부인을 위해 줄 방법은 없었지요. 그래서 선비의 부인은 아들 둘을 연년생으로 낳고는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그렇게 좋아하던 공부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풀칠을 하려면 일도 해야 하고 응애응애 우는 아기 둘도 키워야 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젖먹이 아들 둘을 키우는 일은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젖먹이 아들 둘을 안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젖동량을 했습니다. 동네의 안악들은 선비가 오면 기꺼이 젖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어느 집으로 가면 아기가 배불리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이면 선비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거 봐, 언년이네. 내가 보니께 어젯밤에 이선비네 집에서 나오던디 어떻게 된 일이여? 그려, 내 어젯밤에 그 집에 갔다 왔구먼. 우리 언년이가 이제 이유식을 시작해서 젖을 덜 먹더라고. 그려서 어쩌는감. 젖은 팅팅 부러지어서 이선비 애기들이 생각나 내 얼른 다녀왔구먼. 호옷, 아기들에게만 준 거는 맞고이. 이놈의 여편네야 큰일 날 소리 하덜 말어잉. 우리 서방이 알면 나는 몽둥이로 맞아 죽는구먼. 알았다고. 우리끼리 농담하는 말 갖고 화를 내기는. 나는 고구 맛진 것이 쪼까 남아서 갖다 주려고 갔다가 언년이네를 본 것이구먼. 그나저나 촌장님이 이선비를 장계 보내려고 힘쓴다 하던디. 잉? 갓난이네는 그 말을 어디서 들었대? 나는 처음 듣는 말인디. 이선비가 장계 가면 이제 우덜 집에는 못 오겠구먼. 아무래도 그러겠지. 에고 왜 이렇게 서운하담. 그럼 그동안에 우덜은 더 부지런히 이선비 집을 다녀야 쓰겄구먼. 호옷, 서방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덜은 이선비네 가는 것이 싫지는 않은디 말이여. 안악들은 잘생기고 점잖은 이선비를 아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을 할 줄 모르는 이선비가 품을 팔며 젖먹이 아기 둘을 키우고 있는 것이 측은하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이선비가 아기 둘을 안고 오면 밥상도 차려주곤 했던 것이었습니다. 안악들이 이선비에게 친절한 것을 두고 마을 남자들은 은근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촌장을 찾아가서 모두들 이선비를 걱정하는 척 입을 모았습니다. 촌장님, 이선비를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호래비가 된 이선비를 그냥 두고만 볼 거냐구요. 그럼 날 보고 어쩌라고? 동네에서 큰일 나기 전에 어디 과수대기라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구요. 큰일이라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들? 아니, 아직은 없지요.
그니께 큰일 나기 전에 라고 했잖아요. 그런감. 듣고 보니 그거 큰일이구먼. 그럼 자네들도 어디 마땅한 가수 있는지 알아보더라고. 알았구먼요. 어디 기가세에서 서방 잡아먹은 그런 과수대금나 한번 찾아봐야겠구먼요. 동네 안악이고 사내들이고 입방아에 오르는 이선비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살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리자 이선비는 그 꿈을 접고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남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언제나 배가 고파서 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젖동량이란 것이 그 집 아기 먹고 남은 것을 먹는 것이라 조금 먹으면 젖이 안 나와서 다른 집을 가야 했습니다. 아기가 이웃집 안악에게서 젖을 먹고 있는 것을 기다리며 보고 있으면 선비는 이상 야릇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밤에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선비는 촌장이 소개하는 이웃마을 과수댁과 모르는 척 아기들 핑계를 대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새 부인이 된 과수댁은 곱상하니 이쁘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일도 잘하고 살바느질도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몇 개월 만에 과부가 되어서 슬하에 자식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과부라고 했습니다. 이선비는 결혼식이 끝나고 부인에게 그동안 살아온 이력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부인은 이선비가 아기 둘을 안고 마을마다 이 집 저 집 젖동량을 다닌다는 사실에 기겁을 했습니다. 게다가 마을 여자들이 자기 신랑감을 쳐다보는 다정한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매일 젖동량을 다닌다고요? 남사스럽게 그게 무슨 짓이래요? 아기들은 미음을 써서 주면 되는 것을. 미음을 줘도 되는 것이었소? 정말로 그래도 되는 것이오? 저지 아기에게 더 좋은 것은 아니오? 서방님은 여자인 지가 그래도 된다고 하는디 왜 자꾸 의심을 한대요? 서방님은 아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다니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 아녀요? 아니 부인, 결혼식 첫날 밤에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한단 말이오. 지송하구먼요. 아무튼 전 서방님이 아기들 핑계로 마실 다니는 건 반대하는구먼요. 그니께 서방님도 그런 줄 아셔요. 이선비의 부인은 딱 잘라 말하고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화나셨소? 아니여요. 지는 괜찮아요. 서방님은 오늘 피곤하실 테니 그냥 주무시지요. 내가 뭔 일을 했다고 피곤하겠소. 나는 전혀 피곤하지 않소. 부인. 그래도 명색이 첫날 밤인데 이러는 법이 어디 있소? 지가 피곤해서 그려요. 가마도 못하고 지 혼자 산 넘고 물 건너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미안하오. 내 가마를 보낼 형편이 아니어서 그만. 서방님, 내가 삐쳐서 이러는 것이 절대 아니구먼요. 정말 피곤해서 그래요. 아니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그렇지. 그것이 밤을 새는 일이기라도 하오? 아무리 길어봐야 반 시간도 안 걸릴 일을 갖고 어찌 이럴 수 있어. 부인,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서방님, 그런 것이 아니어요. 지는 두 번 다시 과부가 되고 싶지 않구먼요. 아니 사랑하는 것과 과부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하이고 답답해라. 그것이 왜 상관이 없나요? 어쨌거나 지는 서방님과 오래오래 살고 싶구먼요. 아이고 부인, 지금 호래비로 지낸 나를 고문하는 것이오. 그러지 말고 우리 사랑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아이고 서방님, 그럼 뒤탈은 지도 몰라요. 이건 순전히 서방님이 먼저 하자고 한 거니께 지를 원망하진 마세요. 부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이리 오시구려. 이선비와 선비 부인은 오랫동안 호래비 과부 생활을 해온 탓에 밤이 새도록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아이 둘이 배고파서 울고 있어도 둘에게는 들리지가 않았지요. 둘은 해가 중천에 뜨도록 단잠을 잤습니다. 보리밥에 간장을 찍어 먹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 둘과 한 상에서 밥을 먹으며 밤에는 젊고 이쁜 부인과 사랑을 하고 이선비는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지요.
성격이 똑 부러지는 이선비의 부인은 살림도 똑 부러지게 잘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품을 팔며 쌀을 얻어다가 쌀독에 모았고 집 안을 쓸고 닦아 반짝반짝 윤이 나게 해놓았습니다. 선비의 부인은 날이 갈수록 얼굴에 생기가 돌았으며 심지어 얼굴이 점점 더 예뻐졌습니다. 그러나 이선비는 웬일인지 하루가 다르게 비들비들 마르고 여위어만 갔습니다. 오늘도 우물가에서는 동네 아낙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언년이네. 요즘 이선비 얼굴 보았는감. 아니, 요즘 통 안 보이던디. 왜? 말도 말어. 저러다가 저 과수댁인지 여시인지가 우리 이선비 잡게 생겼다니께. 이인 갓나이네는 그게 뭔 말이여? 잉 저기 이선비 오는구먼. 저 얼굴 한번 보더라고. 비들비들 말라갖고는 피죽도 못 얻어먹은 얼굴이자녀. 저러다가는 이선비 초상 치르는 거 아닌지 걱정이구먼. 그러네. 참말로 그렇구먼. 이 일을 어쩌면 좋담. 우리가 이선비를 보쌈해 올 수도 없고 말려. 그렇다고 가수댁을 찾아가서 딴방 쓰라고 할 수도 없고 말려. 에고 답답해라. 이 일을 어쩌면 좋다. 이선비의 부인은 동네 아낙들이 걱정을 하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선비는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정말 미안하오. 아무래도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소. 내가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몸이 약해졌는지 모르겠소. 나는 생전에 과거에 급제해서 미천하게나마 벼슬길에 오르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소. 그런데 한 번도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였소. 아니, 과거 시험조차 한 번도 치르지 못하였소. 이유는 부인도 잘 알고 있으니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소. 그나저나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내가 먼저 가게 될 것 같아 부인에게 정말 미안하오. 내가 정말이지 염치가 없으나 부인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소이다. 내 죽어서라도 이 은혜는 잊지 않겠으니 꼭 들어주기를 바라오. 아니요, 서방님 지가 미안하구먼요. 무슨 부탁인지 말씀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기들이 크면 서당에도 보내고 공부 좀 시켜서 과거 시험을 보게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인 벼슬을 하게 해주시구려. 큰애는 문과를 보게 하고 작은애는 무과를 봐서 문무 벼슬쟁이가 우리 집에서 나왔으면 좋겠소. 걱정 마시어요. 지가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아이들을 꼭 출세시킬게요. 선비는 유언을 마치고는 그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마을 아낙들은 하루아침에 또 과부가 된 여자를 두고 속닥거렸습니다. 저 옆편네 일주일 안에 도망간다에 내가 솥단지 건다. 일주일도 안 걸릴걸? 시방 나는 3일 안에 도망간다에 절구 건다. 모두들 너무하는구먼. 벌써 우리 이선비님은 다 잊어버렸는감? 나는 우리 이선비가 불쌍해서 눈물이 나는구먼. 그때 그렇게 서둘러서 장가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디. 언년이 애비도 나쁘고 갓난이 애비도 나쁘고 우리 서방, 돌식이 애비도 다 나쁘구먼. 모두들 그 서방들이 이선비 장가 보내기 작당을 하는 통에 그렇게 된 거지 뭐여. 동네 아낙들의 수군거림에도 과부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염치가 없다느니, 파렴치하다느니, 뻔뻔하다느니 같은 심한 말을 면전에서 듣고도, 아니 서방 잡아먹었다는 더 심한 말을 듣고도 마을에서 버텼습니다. 부인은 닥치는 대로 일을 해가며 아이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자 과부는 아버지의 유언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들들아, 아버지의 소원은 너희들이 과거 시험을 보는 거였단다. 큰아들 너는 문과를 보고 작은아들 너는 무과를 보게 하라고 하셨단다. 그러니 부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었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들을 거두어 주셔서 감사하구먼요. 열심히 공부여서 꼭 출세할게요. 그려서 어머니 편히 모실게요. 시상해.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구나. 내가 마을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이 마을에 눌러 산 것은 느그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서이다. 큰아들 너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내 서름이 다 녹는구나.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형제는 처음에는 둘 다 열심히 공부하였으나 동생은 어머니가 계모라는 사실을 안 뒤로는
성격이 우락부락해지면서 책을 버리고 말썽만 피우고 다녔습니다. 작은 아들아, 네 영을 본받아라. 열심히 공부여서 과거에 급제해야 하지 않겠냐. 엄니는 우덜친 엄니도 아니면서 뭔 상관이래요? 지는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은디요? 동상아,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놀기만 하면서 과거 준비는 언제 하려고 그래? 우리 둘이 열심히 공부여서 아버지 소원도 들어주고 우덜을 키워준 엄니도 편히 모셔야 할 거 아니냐. 잉, 성은 엄니가 그렇게 좋으면 성이 데리고 살면 되겠네. 과거도 성이나 보더라고. 나는 과거고 나발이고 관심이 없으니까. 과부가 타이르고 형이 아무리 타일러도 동생은 점점 더 비뚤어지기만 하였습니다. 이선비가 죽은 10여 년 만에 큰아들은 드디어 과거에 응시해서 급제를 하고 그 뒤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형이 과거에 급제한 후로 동생은 아예 벼슬길을 포기한 듯 매일 술만 퍼마셨고 동네의 과부들을 겁탈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남의 물건을 탐내서 몰래 도둑질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벼슬을 하고 있는 형의 체면도 이런 동생 때문에 말이 아니었지요. 하루는 동생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형이 잠자리를 청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선비가 나타났습니다. 큰아들아, 아들아 어서 일어나거라. 네 동생이 지금도 남의 물건을 훔치고 있는데 너는 어찌 태평하게 잠만 자고 있느냐. 아니 저런저런 지금은 지나가는 새댁을 법탈한 것도 모자라 폐물을 강탈하고 있구나. 아들아 큰아들아, 이를 어쩌면 좋냐. 나는 네 동생 때문에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구나. 어서 일어나 작은애한테 가서 똑똑히 전하거라. 앞으로 한 번만 더 나쁜 짓을 하면 당장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이다. 죽어서도 곱게 죽는 것이 아니고 땅속을 기어다니는 개로 될 것이라고 말이다. 너무도 생생하게 꿈을 꾼 형은 동생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젯밤에 아부지를 봤는디 말여. 만약에 네가 나쁜 짓을 계속한다면 너는 금방 죽는다는 구먼. 그러니 지발 정신 좀 차려야. 죽어도 곱게 안 죽고 땅속을 기어다니는 개가 된다는 구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여. 그러니 아부지 말 예사로 듣지 말고 정신 좀 차리거라. 이 형이 이렇게 빌마. 형은 동생 앞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형의 말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지요. 성 뭐라고?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고? 나를 뭐 어떻게 죽여? 부모가 돼갖고 자식을 죽인다는 게 말이 나냐? 그리고 나를 뭐 죽여서 땅속을 기어다니는 개로 만든다고? 아버지가 뭐 옥황상제라도 된냐? 이봐요 성님, 성님이나 정신 차려. 아버지는 그냥 과거 한번 못 본 선비였다고. 농사도 지을 줄 모르던 책만 읽던 선비 말여. 근데 한낱 선비가 죽어서 옥황상제라도 됐냐? 나를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개로 만든다고 하게? 성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내게 돈이나 줘.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도둑질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여. 세상은 말여 재미있고 편안하게 사는 게 제일이구먼. 하고 형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동생이 돈이 없어서 도둑질을 했다는 말에 돈을 쥐어주면서 그래도 남의 물건은 절대로 훔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형네 집에서 나오면서 형의 집 물건을 훔쳐나왔고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공연히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면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송사에 걸려서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과수댁과 형은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서 동생을 빼주었습니다. 동상아, 지발 이 성체면 좀 살려다오. 성은 벼슬살이를 하는 사람인디. 네가 이렇게 매일 말썽을 피우면 내가 벼슬살이를 어찌하냐. 나도 옷을 벗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 것이냐.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유언을 잊은 것이냐. 지발 좀 정신 차리고 사람 좀 되어라. 성, 알았어. 이제 정신 차릴 테니 걱정 말어. 동생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형과 헤어져서는 또 도둑질을 하고 이번에는 사람까지 해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동생은 돌아오는 길에 산에서 바위를 헛디뎌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죽자 하늘에서는 몹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면서 그들이 살던 지역이 갑자기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아래 부분은 개 모양으로 되어갔고 위쪽으로는
달걀 모양으로 변하였습니다. 산 형새가 개 모양으로 변하면서부터 이상하게도 개가 땅속에 많이 살게 되었지요. 땅속에 사는 개는 땅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일회의 상봉으로 오르다가 달걀 같은 산봉에 오르지 못하고는 뚝뚝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산봉까지 산이 가파른 것이 아니고 산봉까지는 오를 수 없는 처지이므로 도중에서 아래로 자꾸 떨어지는 것이다 합니다. 계란봉 산봉엔 벼슬길에 올랐던 형의 넋이 서렸고 산 아래는 도적질을 하다 죽은 동생이 개가 되어 먹을 것을 찾아 낮에는 하루 종일 헤매고 밤에는 굴 속에서 살며 옛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다고 지금도 전해집니다. 삼국 유사에는 다양한 형태의 효행 전설이 실려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팔아 부잣집 종살이를 하면서 눈먼 어머니를 봉양했던 그 유명한 효녀 지은이나 자신의 살을 베어 병든 부모께 드렸던 향덕이의 효 이야기 등은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부모가 효를 하기 위해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목을 자른 효자 김치복의 효행담으로 김치복은 실존 인물입니다. 자식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살리려고 한 김치복의 효를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 장군면 하복리 계란봉 이야기는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식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신화에서 시작되어 현대에도 재생산되고 있는 서사 구조 중 하나는 아버지 살해의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오이디푸스이지요.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를 어린 남자아이의 유아적 환상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각하는 이성이며 아버지는 첫 번째 경쟁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버지 살해는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라는 유년기의 종말이라는 뉘앙스를 짙게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설화에서는 정반대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죽이는 자녀 살해 모티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평범한 가정에서 장차 큰 위인이거나 혹은 역적이 될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환이 두려워 영웅이 될 인물을 남몰래 죽이게 됩니다. 한국 설화에선 주로 춤과 효를 중시해서 부모는 팔다리와 같고 아내 자식은 의복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부모는 다시 얻을 수 없지만 자식은 다시 얻을 수 있다는 식의 논리였지요. 예로 동자삼 설화가 있습니다. 노모를 위해 자식을 죽이려고 한 부모가 아이를 솥에 넣었더니 솥 안에 든 것은 커다란 삼이었고 아이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다는 설화입니다. 비슷하게 손순매화 설화에서는 자식이 노모의 밥을 뺏어 먹자 부부가 자식을 묻으려 했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자식 죽이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부모를 위해 자식을 죽이기로 했다가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런 설화를 비롯해 자식 살해 모티프를 차용한 많은 전설은 진짜로 아이를 완벽하게 죽이지는 않습니다. 과정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신의 도움으로 인하여 자식을 안 죽여도 되는 상황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설화는 특이하게도 효를 위해 자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비뚤어지는 자식에게 벌을 내리는 부모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자식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조금은 특이한 설화입니다. 어떠한 계기로 자식을 개과천선하게 해서 효를 하게 했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저승에 간 아버지가 정말로 자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내용입니다. 세종시 장군면 하복리 계란봉에 얽힌 설화를 각색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화에서 만나요.